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이란이 보복에 나섰습니다. 수백 발의 미사일로 이스라엘 최대 도시 텔아비브 등을 공습해 35명이 다쳤습니다. 국제부 최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웅진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이란의 반격은 언제쯤 시작됐습니까? 우리 시각으로 새벽 3시 20분쯤부터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외신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격에 보복 차원에서 수백 기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매체는 텔아비브의 이스라엘 국방부와 정보기관을 표적 공습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방공망을 동원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았는데요. 외신 화면으로 보면 이 미사일이 방공망을 뚫고 지상에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고 폭발음도 들립니다. 일부 건물이 파괴된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텔아비브 등에서 35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100발 미만의 미사일이 날아왔지만 대부분 유격되거나 이스라엘 영토에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폭발음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지역이 어떤 공격을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본격적인 미사일 공격에 앞서 여러 대의 드론을 보내기도 했는데 이것은 탐색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란 최고 지도자의 경고성 발언도 이어졌죠. 앞서 가혹한 응징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말이 더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이란의 공격과 동시에 아야톨라 세이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의 발언도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했다며 어떤 관용도 베풀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하메네이는 이스라엘은 큰 실수를 했다. 중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치고 빠지는 공격을 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 전투기 2대도 격추시켰다고 발표했는데요. 통신사 타스님은 여성 조종사가 생포됐다고 보도했지만 이스라엘군은 전투기 격추와 조종사 생포에 대해 부인하는 등 주장이 엇갈립니다. 이란은 이미 지난해 4월과 10월에 두 차례 미사일과 드론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모두 이스라엘의 방공망에 막혔는데 이번에는 그때와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사상 최대 규모의 공습을 단행하고 이란도 당일 대대적으로 반격함에 따라 중동의 확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회의 NSC를 소집하고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인한 중동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이란이 보복 공격을 시작하면서 미국은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 지원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특파원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 이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곳 시간으로 오늘 오전 국가안보회의 NSC를 긴급 소집하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안보회의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적인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다시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로이터와의 통화에서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 이후 이란의 핵 프로그램, 즉 핵시설이 남아있는지 불투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한 확전은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의 공습 계획을 사전 통보했다고 말했는데요. 이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넘어서 핵 무기화 단계로 나아갈 징후가 보였기 때문에 공격에 나선 거라고 공습 배경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ברור שאנחנו מנסים לפגוע במשגרים ובטילים שנשלחים אלינו כרגע, אבל המטרה של המבצע היא קודם כל לטפל ביכולת הייצור של הטילים הבאים, של אלפי הטילים הבאים, עשרות אלפי הטילים הבאים. 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해 11월 헤즈볼라 수장 나스랄라의 암살 직후 자신이 이란 핵시설 제거 명령을 내렸고 원래 4월 말 공습하려고 했지만 여러 이유로 연기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란이 보복 공격을 시작했는데 미국도 대응에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이란이 보복 공격을 시작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 지원을 지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잠시 전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서 미군이 이스라엘로 향한 이란발 탄도미사일 요격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200여 기의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위해 군 자산을 투입했고 당시 미 해군 구축함들도 10여 기의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또 중동의 추가 전력 배치에도 나섰는데요. AP통신은 미 해군이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구축함 토머스 허드너를 동부 지중해로 파견하고 또 다른 구축함에도 전방 이동을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축함 외에도 아라비아해에 배치된 미 칼빈슨 항공모함 전단과 인도태평양에 배치된 니미츠 항공모함도 중동 투입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 중동 지역에는 약 3만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지난해 예멘의 친이란 반군 세력인 후티의 홍해 선박 공격이 일어나자 미군을 4만 3천 명까지 늘려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중동 지역에 미군을 더 늘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 국무부는 또 오늘 중동 국가에 머무르는 미국인들에게는 안보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이란을 방문하지 말고 이미 이란에 있다면 즉시 떠나라고 권고했습니다. 국무부는 앞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미국 정부 직원과 그 가족에게도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대피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오늘 15일로 예정이었죠. 오만 무스카트에서 미국과 이란의 6차 핵 협상이 일어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틀 앞두고 일어난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또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핵 협상 개최 여부는 현재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이 현재 자신에게 연락을 해오고 있다면서 합의를 도출할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다고 오늘 주장했는데요. 어제도 이란의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어제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Want to have an agreement with Iran. We're fairly close to an agreement. They can't have, whether it's going in or not going in, they can't have a nuclear weapon. I'd prefer the more friendly path. 네,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긴급회의를 소집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이 시각 현재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긴급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긴급 소집 요청에 따라 회의가 열린 건데요. 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회의 소집 요청을 하는 서한에서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의 범죄 행위가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는 걸 허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은 유엔 헌장 제51조에 명시된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재확인하면서 이 불법적이고 비겁한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비례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각국의 입장도 곧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는 급등했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란이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유조선을 공격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어 시장의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욕 지국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이승윤 특파원, 뉴욕 유가가 급등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장 대비 7.3% 급등한 배럴당 72.98달러에 거래됐습니다. 국제시장 비교 대상인 브렌트유 8월 인도분 가격은 7% 치솟은 74.23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중동은 전 세계 원유 생산의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고 이란은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페크에서 세 번째로 원유 생산량이 많은 만큼 이란의 대응에 따라 원유 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란이 이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여기를 지나는 유조선을 공격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 중동 석유와 가스의 주요 수출 통로입니다. 전 세계 천연가스의 3분의 1, 국내로 들어오는 중동산 원유를 비롯한 석유의 6분의 1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투자은행인 JP모건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거나 무력 충돌이 중동 전역으로 확대되면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까지 더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동반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1.79%, 대형주 중심의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1.13% 하락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1.3% 내려갔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약 1% 내린 10만 5천 달러 수준입니다. 반면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강세입니다.
금 현물 가격은 전장 대비 1.6% 정도 오른 온스당 3,432달러 정도에 거래되면서 사상 최고치였던 온스당 3,500달러 돌파를 다시 눈앞에 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 속에 3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었던 또 다른 안전 자산으로 꼽히는 달러화 가치도 오름세입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98.19까지 올랐습니다. 경제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The fighting could last for like 2 weeks. So for investors, it will be this phase of 2 weeks of heightened volatility, of heightened like losses in shares, in anything that has to do with risk. 네, 시장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졌다고 평가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상황이 더 넓은 지역의 분쟁으로 확대될 위험이 높다고 봤습니다. 일단 이란은 공격받으면 미군 기지와 군사 자산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했다면서 이는 미국의 개입 위험을 높여 분쟁을 확대하고 단기적인 탈출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유가 상승이 이미 미국의 관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 경제 성장에 타격을 주고 인플레이션 추가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시장 전략 업체인 밀러 타박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 하루 1,300만 배럴의 원유와 천연가스를 차단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윌슨 에셋 매니지먼트는 금 매수세가 강화되는 등 전통적인 위험 회피 움직임이 보인다며 이란의 대응 속도와 규모가 관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시티 인덱스도 변동성이 급증해 글로벌 주가 지수가 하락세라고 분석했습니다. 글로벌 X ETF는 2020년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 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공격, 2019년 유조선 공격 때처럼 미 국채와 스위스 프랑화가 강세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역사적으로 보면 긴장이 제한적일 경우에는 시장이 충격에서 벗어나기 마련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온라인 트레이딩 이 플랫폼인 무무는 전 세계 주식시장은 30% 상승해서 오랫동안 정체 상태에 있었고 이 상황이 주가 하락의 촉매자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방산과 전기, 가스, 수도, 에너지 분야는 앞으로도 계속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란 이스라엘 정상과 연달아 전화통화하며 중재자로 나설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크렘린궁은 13일 성명에서 푸틴 대통령이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통화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페제시키안 대통령에게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애도를 표하고 이스라엘의 행동이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위배된다고 규탄했습니다. 외교부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중동 지역 정세가 급격히 악화함에 따라 이스라엘과 이란 일부 지역에 대해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양국은 기존 여행 자제 단계에서 특별 여행주의보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특별 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발령되고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합니다. 외교부는 두 나라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길 바라며 체류 중인 국민은 기뉴한 용무가 아닌 한 안전지역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국내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내란과 김건희, 최상병 특검이 모두 임명된 가운데 앞으로 최장 170일 동안 특검 수사가 이어집니다.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초면 동시다발적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걸로 보입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 민중기 김건희 특검, 이명현 최상병 특검은 이제 20일 동안의 준비 기간을 갖습니다. 특검보와 파견검사 등을 정하고 사무실까지 마련하면 다음 달 초부터 강도 높은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란과 김건희 특검은 기본 수사기간 90일에 30일씩 두 차례 연장 가능해 최장 120일이었던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특검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최상병 특검 역시 기본 60일에 30일씩 두 차례 기간을 늘릴 수 있어서
준비 기간을 다 채워 출범하고 수사 기간도 모두 채운다고 전제하면 내란과 김건희 특검은 12월 초, 최상병 특검은 11월 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새 특검은 규모 면에서도 파견 검사만 모두 120명에 달합니다. 내란 특검만 파견 공무원과 수사관을 더해 최대 267명 규모고 김건희 특검에 205명, 최상병 특검에 105명까지 인력을 둘 수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 하나만도 역시 매머드급으로 불린 최순실 특검의 105명에 맞먹는 데다 새 특검을 모두 합한 577명은 삼성 비자금과 BBK 특검이 동시에 돌아간 지난 2007년 인원과 비교해도 3배가 넘습니다. 다만 전례 없는 규모인 만큼 한 개 지방검찰청 수준에 버금가는 수사 인력을 신속히 모집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대통령실은 내란과 김건희, 최상병 등 이른바 3대 특별검사 임명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걸맞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특검 임명은 각 특검법의 성격과 수사의 독립성,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는 사초를 쓰는 자세로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부장을 만나며 첫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과 최상병 사건을 맡은 이명현 특검도 엄정 수사를 다짐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내란 수사를 지휘하게 된 조은석 특검은 경찰 국수본과 공수처, 검찰 수사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가며 오직 수사 논리만 따라 직을 수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조 특검은 내란 수사를 지휘해온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을 만난 데 이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을 잇따라 방문하며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비상계엄 수사 진행 상황을 듣고 자료 송부와 수사관 파견 등 협조를 당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은 객관적인 입장으로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사건 등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여러 의문이 제기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먼저 사실관계와 쟁점을 파악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사건인 만큼 객관적 입장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를 맡은 이명현 특검은 흔들림 없이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특검은 20여 년 전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했을 때에도 덮어달라는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했다며 이번에도 소신껏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게 제 임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대 특검의 수장이 모두 정해진 가운데 이제 인력 구성 등 특검 출범을 위한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실 PC 파기 의혹과 관련해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진석 전 비서실장의 지시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김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직후인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둘러본 뒤 꼭 무덤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컴퓨터도 프린터도 없고 필기도구를 제공할 직원도 없다면서 황당무계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대통령실 PC 파기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새 정부에 인수인계하지 않을 테니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PC 등을 파쇄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결국 시민단체의 고발로 이어졌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실제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나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증거를 없애려 한 것인지 아니면 정권 이양기에 발생한 혼란인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 가려지게 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도 같은 수사를 진행 중인데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받아 함께 수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취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 G7 정상회의 출국에 앞서서 재계 총수들과 간담회를 열고 경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의 핵심은 기업이라며 기업인들에게 힘을 실어주면서도 공정 경제도 강조했습니다. 최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임 8회 만에 재계 대표들과 만난 이재명 대통령의 첫 일성은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결국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그 핵심이 바로 경제고 그 경제의 또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경제 성장 발전에 기여하고 자기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 경제도 강조했습니다. 그 기업의 구성원들 사이에 내부 문제, 노동 문제나 중소기업 문제나 뭐 이런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도 꽤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기업이 발전하도록 적극적으로 돕겠지만 야당 시절 추진했던 이른바 노랑봉투법 같은 쟁점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에둘러 표현한 게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불필요한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제는 과감하게 정리하겠다면서도 생명이나 안전과 관련된 규제와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위한 규제는 당연히 필요하다는 의견도 피력했습니다. 간담회에는 5대 그룹 회장과 6대 경제단체장이 참석했습니다. 지금은 불안하게도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복합위기 상황이고 이번 경제위기도 대통령님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민관이 힘을 합친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는 산업계의 방안을 청취하고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만남도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차명재산 의혹이 불거진 오광수 민정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 수석이 그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오 수석은 임명 닷새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이재명 정부 첫 고위직 낙마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광수 민정수석이 차명대출과 부동산 차명관리 의혹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정수석은 인사검증 담당자로 누구보다 도덕성에서 우위에 있는 분이 해야 하는 것이고 당연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정치자금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누구든 청문회에 부르라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인사 철회를 요구하며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은 알고 지내던 정치인 강모 씨로부터 4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것. 4천만 원을 빌려준 강 씨는 2008년 불거진 김 후보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자금 제공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SNS를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벌금, 세금, 추징금을 장기에 걸쳐 모두 완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자법 위반은 표적 사정이 농후했으며 검찰 등 누구라도 청문회에 불러도 좋다고 했습니다. 과거 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도 좋고 모든 분들을 다 이번 청문회에 증인으로 불러도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교내 동아리 활동하며 작성한 표절 예방 관련 법안을 실제 국회에서 발의하고 아들이 설립한 비영리 단체가 의원실과 함께 세미나를 했다는 아빠 찬스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아들이 표절 예방 관련 입법 활동을 대학 진학 원서에 활용한 바 없는데 이는 자신의 권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동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표절 예방 관련 입법에 공동 발의한 것은 필요한 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금전 거래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규정하는 등 공세를 펴며 총리 인사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상식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저는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맞지 않나. 김 후보자는 오는 15일 일요일쯤 추가로 온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글을 올리겠다고 말해 청문회 전 의혹 해소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밥상 물가 잡기에 나섰습니다. 어제 후보자 신분으론 이례적으로 식품 외식업계 간담회를 열고 생활 물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민생 고통이 크다면서 거래 투명성을 강조했습니다. 물가 인상에 고삐를 조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비상경제점검 TF회의에서 라면 가격을 언급하며 물가 안정 중요성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 라면 한 개 2,000원 한다는데 진짜예요? 먹거리 물가 대응책 주문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나섰습니다. 후보자로서 이례적으로 간담회를 열고 외식 식품업계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취임 전이지만 정부는 움직여야 한다면서 식품 물가가 최우선 관심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만은 거래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해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은 우리 사회와 시장의 합리화 방향에서 고쳐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비상계엄 이후 환율이 올라가고 경제 여건이 나빠지면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자영업자의 배달 수수료 부담이 외식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만큼 공공 배달앱 지원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 후보자는 총리도 공약이 가능하다면 주변 상권 살리기 운동을 하겠다고도 제안했습니다. 총리가 정식으로 되면 총리실부터 시작해서 공직자들부터 매주 최소한 1회 이상은 아무리 구내식당이 좋아도 주변 상권에서 점심도 좀 먹고. 계엄 이후 줄줄이 이어진 가공식품 가격 인상.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9% 올라 5개월 만에 1%대로 상승폭을 줄였지만 가공식품은 2달 연속 4%대, 외식 물가는 3%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사태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환율이 출렁이면서 물가를 둘러싼 불안 요소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출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사령탑에 3선의 김병기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새 정부의 국정개혁을 뒷받침하면서 대야 협상을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김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병기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경선에 나선 서영교 의원을 꺾고 집권 여당의 새 원내대표 자리에 올랐습니다. 후보별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김 의원이 과반을 득표해 승리를 거뒀습니다.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는 20년 넘게 국가정보원에 근무해 정보통으로 불리며 2016년 20대 총선부터 서울 동작갑에서 내리 3선을 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라는 의원과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 내랑 종식과 민생 회복 등 개혁 과제를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장의 뜻을 이어받아 개혁을 완수하고 민생 회복, 경제 성장, 국민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1년간 분골 쇄신하겠다며 지난 원내 지도부가 처리를 연기한 방송 3법과 상법 개정안도 곧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위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상법은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만큼 김 원내대표가 취임하자마자 대야 관계가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선엔 처음으로 권리당원 투표 결과도 20%가 반영되는데 친 이재명 성향이 강한 당원들의 표심이 당락에도 영향을 줬을 거란 관측입니다. 또 선거 기간 김병기 의원 아들의 국정원 취업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지만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건입니다. 국민의힘 내부 쇄신과 대여 투쟁을 이끌어갈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다음 주 월요일로 다가오면서
후보 간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원내대표 선거일을 공고한 국민의힘은 오늘 하루 후보 등록 신청을 받은 뒤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신임 원내대표를 뽑을 예정입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는 3선 김성원, 송원석 의원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여서 추가 출마자가 없을 경우 2파전으로 흐를 걸로 보입니다. 제주와 전라권, 경상권에 호우특보가 내려지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가 가동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젯밤 11시 반부터 중대본 1단계를 발령하며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이어 기상예보보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집중호우가 내리는 만큼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며 위험지역 통제와 주민대피 등 필요한 사항을 바로 조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호우경보가 내려진 부산의 시간당 강수량이 6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기준 부산의 강수량은 시간당 61.2mm로 6월에 내린 비로는 1904년 관측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주택이나 상가 등에 물이 들어왔다거나 맨홀 뚜껑이 열릴 것 같다는 신고가 새벽 4시 기준 28건 들어왔지만 인명구조 등의 심각한 상황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20대 의대생에게 2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인간의 도리를 찾기 어렵다고 질타했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26살 의대생 최모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고 정의의 이름으로 극형 선택이 불가피하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면서 징역 26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형량을 4년 더 늘려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 범행이 이뤄졌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나 참회 등 인간의 마땅한 도리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느꼈을 고통과 공포, 슬픔과 허망함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 경위와 수단, 정황 등을 살펴보면 최 씨가 다시 살인을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실형 선고만으로는 재범 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5년의 보호 관찰도 명령했습니다. 최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선고 내용을 살펴본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진우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서울 은평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백모 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별도의 변명이나 저항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백 씨를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타이완 국적의 항공기가 허가받지 않은 활주로로 착륙해 자칫 다른 항공기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할 뻔했습니다. 타이완 타이베이에서 출발한 중화항공 여객기는 그제 저녁 7시 20분쯤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해 허가받은 활주로가 아닌 왼쪽 활주로로 착륙했습니다. 당시 해당 활주로에는 진에어 여객기가 이륙을 위해 진입하고 있었는데 이를 발견한 관제사가 진입을 중단시켜 충돌을 막았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곳곳에서 건물과 차량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빗길 교통사고가 화재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윤지아 기자입니다. 고가 사다리차를 이용해 물을 뿜으며 화재 진화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5층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난 건 오전 10시 50분쯤. 화재가 발생하자 10명이 곧바로 밖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길은 5시간 반이 지나서 잡혔는데 다중이용시설이라 한때 소방 대응 1단계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1층 커피숍 주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후 2시 15분쯤에는 경기 화성시 비봉면에 있는 석유화학 제조업체 외부 탱크로리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40분 만에 꺼졌지만 60대 업체 관계자 1명이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위험물질인 톨루엔을 옮기는 과정에서 불이 났다고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빗길 차량 사고가 화재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오후 4시쯤 충북 청주시 현도면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승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반대 차로에서 오던 5톤 화물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지만 60대 화물차 운전자가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사고 수습 과정에서 차량 통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어제 낮 1시쯤 서울 대치동에 있는 은마아파트 공사장에서 작업자 2명이 매몰됐습니다.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지만 끝내 숨졌고 또 다른 한 명은 발목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공사 관리자 등 3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어제 오후 3시 50분쯤 인천 부평구에 있는 대형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SUV가 건물 기둥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80대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SUV 단독 사고로 동승자는 없는 걸로 조사됐다며 현장 CCTV를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서울숲 산책로에 불을 낸 혐의로 러시아 국적 20대 여성과 3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행 비자로 입국해 지난 11일 오후 4시쯤 서울숲공원 산책로에 라이터로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산책로가 약 500제곱미터가 탄 걸로 조사됐는데 경찰은 인근 CCTV를 바탕으로 이들을 특정해 긴급 체포했습니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하청 노동자 고 김충현 씨의 시신 부검이 어제 진행됐습니다. 부검에서 다발성 골절에 의한 사망이란 구두 소견이 나왔고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지난 2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하청 노동자 고 김충현 씨. 사고 발생 11일 만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고 김충현 씨의 시신 부검이 진행됐습니다. 부검 결과 다발성 골절에 의한 사망이라는 구두 소견이 나왔습니다. 당초 유족과 사망사고 대책위 측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라며 부검에 반대해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부검을 미루면 시신 부패로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결국 유족과 사고 대책위 측은 부검을 원하진 않았지만 불가피하다면 강하게 거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인이 원청으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사고의 구조적 원인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작업 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안전을 담보하는 여러 경로의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 시스템 자체가 붕괴된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노동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경찰은 시신 부검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인 규명과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며 한국서부발전과 한전 KPS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여름철 습기에도 제조 과정에서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 고효율 태양전지 공정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고가의 장비 없이도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해서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석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친환경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태양전지. 하지만 계절이나 습도 등 주변 환경에 따라 성능이 들쭉날쭉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용액을 바르고 말리는 제조 과정에서 성능이 크게 떨어져 수천만 원대의 건조실 같은 고가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국내 연구진이 공정 중 습도나 수분 등 외부 환경의 영향을 적게 받는 특수 첨가제를 개발했습니다.
용액공정으로 태양전지를 제작할 때는 드라이룸이나 이제 글로우박스 안에서 제작을 하게 되는데 이 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절의 습도나 이제 온도에 상관없이 균일하게 고성능의 태양전지를 제작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태양전지의 핵심인 특수첨가제입니다. 이 첨가제를 태양전지 광활성층 용액에 넣으면 습도가 높아져도 잉크가 고르게 퍼져서 중요한 구성 요소인 방막을 균일하게 만들어줍니다. 특수첨가제는 액체가 균일하게 흐르도록 돕는 고분자 기반의 조절자로 구성돼 분자가 능집을 억제하고 흐름을 안정화시켜 방막이 만들어질 때 나노 단위의 균일한 구조를 구현하도록 돕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특수첨가제를 이제 광활성층을 제작하기 위한 용액에 넣게 되면 이제 용액이 기판에 더 잘 퍼지게 만들어주면서 전체적으로 균일한 방막을 형성하게 해줍니다. 계절에 관계없이 일정한 수준의 성능을 나타내게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제조 단가는 낮추면서 고품질 태양전지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이 기술을 다양한 태양전지에 접목해 고효율 모듈 개발을 추진하고 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해킹으로 먹통이 됐던 예스24 홈페이지가 책 구매와 티켓 예매가 가능해지는 등 어느 정도 복구됐습니다. 서비스 일부가 재개됐지만 늑장 대응인데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스24가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 서비스가 재개됐다고 공지했습니다. 책 구매와 공연 티켓 예매, 확인, 취소도 가능합니다. 사실상 이북 서비스만 제외하고 거의 재개된 겁니다. 15일 일요일엔 모든 서비스를 복구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도 불투명한 상황. 회원 2천만 명의 국내 최대 온라인 서점이다 보니 이북 교재를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전자책 고객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스24면 국내 최대 그거 중에 하나인데 빨리 이렇게 정상화가 돼야지. 하지만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것은 늑장 대응과 부실 대응입니다. 해킹당했다는 사실도 하루가 지나서야 밝혔고 인터넷진흥원의 협조에 시스템을 복구하는 작업도 혼란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협조 안 했다는 것은 상호 간에 좀 오해가 있었고요. 같이 복구가 어느 정도 좀 가셔야 됐기 때문에 필요한 작업들을 같이 하기로 어제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소비자들을 극도로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초 예스24는 가능성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비정상적인 조회 기록이 발견되자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안내문을 공지했습니다. 만약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다양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방탄소년단 데뷔 12주년을 기념하는 2025 BTS 페스타가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멤버 7명 전원이 군 복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해인 만큼 더 뜻깊은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느덧 데뷔 12주년을 맞이한 방탄소년단. 올해는 멤버 7명 전원이 군 복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뜻깊은 해여서 대규모 축제로 열렸는데요. 행사 전부터 아미들로 북적이고 전시장 앞에는 입장을 기다리는 팬들로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 2개 홀에 약 20개 부스가 마련됐는데 포토카드와 응원봉을 들고 사진 촬영하는 팬들이 많았습니다. 데뷔 12주년을 기념하는 2025 BTS 페스타는 오늘까지 계속되는데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은 고양 종합운동장 주 경기장에서 제이홉의 월드투어 앙코르 콘서트도 열려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탄소년단은 7멤버 중 6멤버가 군 복무를 마쳤고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슈가도 오는 21일 소집 해제를 앞두고 있어 팬들은 어느 때보다 설레는 마음으로 BTS 완전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내린 비로 프로야구 4경기가 취소된 가운데 유일하게 열린 창원 경기에서 NC가 기아에 5회 강욱 콜드게임 승을 거뒀습니다.
선발 신민혁의 1실점 포투 속에 NC가 4대1로 앞선 채 5회를 마치고 비가 내려 경기가 중단됐고 40여 분을 기다린 끝에 빗줄기가 더욱 굵어지자 강호 콜드게임이 선언됐습니다. 최근 3연승을 달린 8위 NC는 금요일 10연패 수렁에서도 벗어났습니다. 보통 비 예보가 있으면 운전 계획은 다음 주말로 미루게 되죠. 이번 주말이 딱 그렇겠습니다. 양일모두 날씨의 영향으로 인해 교통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토요일인 오늘은 30만 대 가까이가 줄어들겠습니다. 그래도 주말이라 집에만 있기엔 아쉬운 분들께선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시간을 보낼까 고민 중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인지 영동고속도로는 오늘 지방 방향 정체가 경기권인 용인 지역에 집중되겠습니다. 비 때문에 사고 지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104번 남해 이지선 김해 방향으로는 서부산 요금소 부근 4차로와 갓길에서 화물차 관련한 사고 처리 진행 중입니다. 다행히 처리 작업 조금 전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35번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 대소분기점 부근은 여전히 사고 처리로 2차로가 이용이 불가합니다. 비로 인해 추가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전방 주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는 오늘 충청권 중심의 정체가 예상됩니다. 특히 목천과 남청주 부근에서 여유 시간이 충분히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아직까진 막히는 구간 없습니다만 화성휴게소와 서평택 주변에서 속도가 점차 떨어지겠습니다. 강원 지역으로 가는 길은 역시나 52번 고속도로의 정체가 가장 먼저 시작됐는데 원주 쪽 초월에서 짧게 주춤합니다. 빗길에선 감속 운전해 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현재 호남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호우특보는 해제됐지만 호남과 영남 해안에는 여전히 호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전까지 남부 곳곳에 시간당 최고 20mm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제주 산간에는 180mm, 전북을 중심으로도 150 안팎, 부산에도 122.6mm의 많은 비가 왔는데요. 앞으로 경남 해안에 80mm 이상, 그 밖에 남부를 중심으로도 6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제주 산간과 남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불겠습니다. 강풍 피해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20.8도고요.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31도, 춘천도 31도까지 올라서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